어쨌든 저 영화에서도 그 의자왕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듯이 의자왕에 대해서는 쭉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없죠. 결과적으로 망국의 군주라는 측면에서 특히 그 백제가 왜 멸망했느냐라고 할 때 그 책임을 온전히 의자왕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있고 그런 측면들은 주로 개인의 패륜, 의자왕이 패륜해서 그렇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아마 이거 삼국사기 이래의 어떤 유교적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지금도 이제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삼국사기 백제본계 보면 이제 656년 의자왕 16년 뭐 주색에 빠지고 즐기기를 하고 맨날 이런 식의 하는 모습입니다. 그 음항 탐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의자왕에 대해서 당시 이제 성충이 좌평 성측이 간언을 하자 그를 이제 옥에 가두었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간언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성충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데 이게 재밌죠. 의자왕은 음락 탐락하고 음황 탐락을 하고 있고 충신은 성충은 굶어 죽고 이걸 이제 문장에서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굶어 죽으면서도 죽음에 임하여 이 글을 충언을 올리게 되죠. 거기 이제 쭉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자왕은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성충하고 대비시키면서 의자왕의 어떤 패륜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죠. 음항 탐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개인적인 행동에 따라서 그런 왕이 이 지경이니 나라가 안 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삼국사기만 그렇게 써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 서기에도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백제는 당나라하고 신라가 공격해서 망한 게 아니다. 스스로 망했다라고들 한다. 군대 부인이 요녀같이 요녀인 군대 부인이 무도해서 나라 권력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결국 헐량한 사람을 주살하고 그래서 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망한 것이다. 결국 이제 이 두 기록들을 보면 당대의 어떤 기록들에 이제 이어져 가지고 만들어졌을 텐데 당시 사람들이 이 백제의 멸망을 필연적이다라고 한 거죠.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군주가 그렇게 됐고 또 군주의 부인인 군대 부인이 그 의자왕이 여자에 빠져가지고 여자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탁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듯이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여성으로 모든 책임을 밀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바로 이제 특히 여기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건 어디까지나 이제 전통 사회 속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관념적인 것이고요. 실제 우리는 의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점이 이제 백제 멸망의 객관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의자왕의 어떤 패륜적 모습과 관련시켜 가지고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있는 이야기는 아마 그 낙함 얘기일 겁니다. 낙함. 노래 가사에도 나오고 하듯이 특히 이제 삼국사기의 얘기를 소개했는데 이제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조에도 보면 이제 바로 낙함 얘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제 고기에 의하면 백제가 멸망할 때 결과적으로 여러 후궁들이 의자왕과 후궁들이 타사함에서 물에 몸을 던져 빠져 죽었다. 타사함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삼국유사 이료는 백제본기는 그렇게 써있지만 분명히 당사에는 의자왕이 당에 끌려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마 뭐 이런 식의 전승들이 쭉 있었던 것이고, 이게 당대에는 아마 타사함이라고 아마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낙화음으로 불리기 시작했는가? 그
아마 타사함에서 어느 시기까지부터 아마 바뀌어진 것 같은데 주로 아마 고려 시대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려 시대의 그 이세계 아버지 이곡의 가정집에 보면 뭐 주행기 부여해고 같은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속에 낙하함 또는 낙화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문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시 어느 시기부터 타사함보다는 훨씬 운치 있는 문학적 표현으로 낙하함으로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 초기의 그 김인의 낙함이라는 시에 보면 여기까지 해도 낙하함만 보이는데 여기서 비로소 이제 300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현재 아마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00의 가무가 모래에 몸을 맡기니 꽃 지고 옥 부서지듯이 물 따라 가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시를 지어서 여기서 3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아마 요 때는 삼천궁녀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전승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제 3000이라는 숫자가 뭐 백제에 삼천궁녀가 있었다는 뜻은 아닐 텐데 3000이라는 숫자는 아마 당나라 백거의 장안가에 보면 후궁의 가려가 3000인이고 삼천총의 제일신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듯이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천궁녀. 그러니까 궁녀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삼천궁녀라는 장안가 얘기가 겹들어져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제 삼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한시하는 분들의 얘기는 실언을 짓게 되면 숫자를 사용할 경우에 3000이라는 숫자밖에 못 쓴대요. 그것밖에 못 쓴다고 그러대요. 운율상 그렇게 빨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이태백의 유명한 백발삼천장이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3000을 쓰는 이유가 그 운율상 그런 것이고 결국 3000이라는 건 실제 숫자라기보다 많다라는 이런 상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영직의 국사대자사전에 삼천궁녀예가 사전에 실림으로써 이건 완전히 이제는 이제 일반화돼 버렸던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릴 정도로 그렇게 엉터리 같은 군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궁녀가 3000명이라고 군인이 3000인도 아니고 궁녀가 3000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의자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이렇게 확산되는데 그 기여를 하고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의자왕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평가되어야 될 인물인가? 그 또 다른 평가 중에 하나였던 것이 뭐냐면 의자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자왕은 제2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볼 때 그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좀 남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평가일 수 있다. 삼국사기 의자왕 직위년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무왕의 의자왕이 원제로서 웅이 용감하고 담력과 결단성이 있었다. 무왕 제2 33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는데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고 형제간의 우위가 있어서 당시에 해동증자로 일컬어졌다라고. 삼천궁녀 얘기하고 비교해 보면 뭐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왕이 초창기 즉위할 무렵에는 또 즉위 전에 태자로 있을 때에는 뭐 아버지 무왕이나 형제들 간에 각별한 지지를 받고 뭐 오죽했으면 해동증자라고 불려질 정도로 상당히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담력과 결단성이 있고 뭐 용감하고 뭐 이런 어떤 풍모들이 다른 어떤 군주에 못지않는 특히 아버지 무왕에 못지않는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풍모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동증자로 불려졌던 직위년 태자로 책봉이 되고 즉위하기 이전의 모습은 일본 서기 황국 원년조에 보면 태자로 즉위한 그 다음에 되겠죠. 금년 정월에 국왕의 어머니가 죽었자
아우와 왕자의 아들 교기와 누이 동생 내자평 기미 등 이름 높은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하였습니다라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백제 쪽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한 것이죠. 분명히 삼국사의 기록에는 즉위하기 전까지 해동증자로 일컬어질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어머니가 죽자마자 자기 이제 동생들, 또 동생의 아들, 조카나 누이 동생, 그다음에 뭐 이제 좌평, 기미 이런 인물들을 이제 섬으로 축출했다라고 하는 해동증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기서 이제 의자왕은 그 표리가 다른 인물, 아니면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이 되기 위한 뭔가를 이제 마음속에 감추고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이런 면모들을 좀 드러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태자 때의 이런 해동증자라는 모습은 의자왕이 태자로 책봉이 되고 왕이 되기까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왕족들하고 형제들하고 뭐 아버지하고 이런 쪽에다가 뭔가 하여간 너그러운 인물로 그들을 받아들인 인물로, 그런 인물로 이제 행동을 했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왕이 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가능성들을 이제 예상케 했던 것이고, 요 모든 막상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자기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들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왕 초년의 이런 정치적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적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아까 제위 33년에 태자가 책봉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늦게 태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왕 스스로도 이 태자를 책봉한다는 얘기는 왕의 기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왕권의 계승이라는 게 전근대 왕조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가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이 전국이 안정적인데, 누가 왕이 될지 모른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차기 왕위를 둘러싸는 갈등, 다툼, 왕위 계승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건데, 무왕이 태자 책봉을 늦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만만치 않았다. 의자왕 입장에서는 왕이 태자가 되기 만만치 않았던 거고, 무왕 입장에서도 태자를 책봉해서 뭔가 자기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태자가 책봉되었을 때 이 무렵에 무왕의 왕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당시 기록을 보면 뭐 궁궐을 중수했고, 그 다음에 뭐 왕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나라와의 이제 외교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왕권이 안정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동증자라는 표현도 쓰는 이 의자왕이 왕이 되기 위한 자기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왕이 된 이후에 의자왕은 태도가 이제 돌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종의 뭐 왕권 강화하기 위한 우리가 보통 친위 구테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왕을 내쫓는 구테타가 아니라 왕을 위한 일단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경쟁 세력들을 제거하는 이런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의 독자적인 의자왕 자체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자신과는 달리 제위 4년에 장자 효를 태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국 운영을 자신 중심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형제라든가 다른 기타 왕족들은 정계에서 축출해버리고 자신의 아들 직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자신의 전국 운영을 지원해줄 친위 세력들을 이제 구축하는데, 이 세력들이 당시에 이제 무왕 이후 의자왕 전반기에 의장을 뒷받침했던 좌평 세력들, 뭐 나중에는 의장하고 이제 의장으로부터 축출되는 인물이지만, 전반기에는 바로 성충이라든가 흥수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의자왕의 집권을 뒷받침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의자왕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신의 직계 왕자들과 그다음에 좌평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권 자체를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행보를 이제 보이면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대외 관계입니다. 의자왕의 대외 정책이 아버지 때의 신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그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의자왕은 이제 당과의 관계는 무왕 때 만들어져 있던 그런 이제 우호적 관계를 가급적이면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라에 대한 공세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죠, 상대적으로. 그랬던 고구려와 우호적 관계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으로부터 의심을 받죠. 백제, 너는 지금 당은 고구려하고 지금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 백제가 친고구려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당이 이제 백제를 의심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시키는데, 바로 이 점이 이제 의장 초년에 의장이 거뒀던 중요한 대외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642년에 의자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미우승득 40여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무왕 때도 신라에 대한 그 공세가 계속 이어져 있었는데, 그 초기를 제외하고는 무왕 후반부에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새로 의자왕이 등장하자마자 첫 공세에서 신라는 큰 충격을 받게 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40여 성이 합류되고, 무엇보다 이어서는 윤충한테 군사를 주어가지고 그 백제와 신라를 잇는 그 요충지인 대야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앞서의 40여 성 함락도 충격이었지만 이 대야성 함락은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야성 함락 때 김춘추에 따른 고타서와 사위인 품석, 이 대야성 성주였는데 이 두 사람이 포로가 되고 결국 처형되죠. 백제 입장에서는 성왕의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의해 목베어진 거에 대한 복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 왕실의 인물을 이제 처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신라인들한테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무엇보다 김춘추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다시피 고구려를 방문해서 연개소문하고 대자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과 군사동맹을 맺는 데까지 이어져가는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의 출발점이 64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어떤 분들은 신라의 뭐 삼국통일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시기 구분할 때 642년을 하나의 그 전환점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시기 구분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643년에는 고구려 협공으로 신라의 그 대당 그 교통로의 출발지인 당강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의자왕의 신라 정책은 고구려 입장에서 신라에 대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연개소문의 대신라 정책이나 의자왕의 신라 정책이 굉장히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때 그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뭐 연합을 맺었다고 그럴까요? 연합적인 태도들을 취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자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반에 신라에 대한 공세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둠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의자왕의 이제 대우 정책을 보면 642년 3년에 이런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644년에 신라가 이제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고 당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우리를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당태종은 이제 신라 편을 드는 거죠. 신라 편을 들어가지고 그 상리현장이라고 하는 산왕승 지휘했던 인물을 백제와 고구려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한다고 이제 파견을 하는데 그때 가만히 보면 이 산홍시라고 하는 상리현장에 있던 관청이 산홍시는 외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관이에요. 식량 비축 등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좀 외교 활동하는데 그 외교부나 이런 소속된 인물이 아니라 엉뚱하게 어디 다른 부서에 있는 소속에 있는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벼슬이 산홍승은 종육품의 벼슬입니다. 아주 낮아요. 당태종 때 외국에 보냈던 사신 중에서 가장 낮은 급을 보낸 게 그 사신을 보내면서 뭘 요구했냐면 바로 백제나 고구려로부터 신라 공격하지 말아라, 화해해라, 이런 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사신이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사신을 보내는데 저렇게 가장 무관한, 외교와도 무관한 또는 벼슬이 등급이 낮은 인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전혀 중재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고구려나 백제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만든다거나 또는 당태종의 이런 의도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게 만들어내는 거죠. 일종의 명분 쌓기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44년의 상리현장의 파견은 645년에 당처준의 고구려 원정을 위한 하나, 당태종 입장에서는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 쌓기의 하나였던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아마 백제 의제왕한테도 그렇게 당의 입장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백제하고 신라가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주거니 받거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당태종은 신라 편만 드는 때 의제왕 입장에서는 당의 그런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더군다나 644년은 김주신이 백제의 일곱성을 빼앗는 이런 전투까지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빼앗고 있는데 이제 당의 입장은 백제 보고 뭐라고 이제 나무라나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645년에 당태종이 이제 고구려 원정을 나서면서 의자왕하고 그 다음에 백제 신라에도 조서를 보냅니다. 군대를 동원하라라는 거죠. 고구려 정벌을 위한 군대를 동원하라고 보내는데 의장한테도 보내고 그 신라에도 보내고 그러는데 신라한테는 뭐 좀 망설이고 있으니까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근데 백제한테는 한번 보내고 말아요. 그거는 백제한테는 아마 의례적으로 한번 보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백제가 그 군대를 동원할 거라고 예상치도 않고 그런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병력을 동원을 요청하고 신라 입장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3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고구려 수구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백제가 신라를 이제 신라 군대가 북진을 하니까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신라의 일곱성을 공격을 하게 되고 고구려를 공격하던 신라 군대가 결국 회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645년을 계기로 해서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해서 의자왕은 당과 고구려 둘 중에서 고구려를 선택한 셈이죠. 뭐 노골적으로 선택한 건 아닙니다만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고구려 남부 전선을 공격하던 신라군을 회군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구려를 선택하고 고구려를 도와준 셈이 되니까 고구려를 선택한 게 되었고 당의 입장에서는 저런 의자왕의 행동이 백제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결국은 이제 신라가 한반도 내에서
당의 유일한 파트너임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45년은 백제 입장에서는 당과 고구려 중에서 고구려 입장을 완전히 선택했던 이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당태종이 패배 안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패배함으로써 백제 입장에서는 이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서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음으로써 당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645년에 그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이때 이제 백제는 이제 신라를 이제 공격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고구려를 이제 지원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백제는 신라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647년에 의직에 의한 신라 공격이 있게 되고요. 648년에도 이제 10여 성을 빼앗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 신라는 아마 김유신 정도만이 백제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 곳곳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648년 윤 12월에 김춘추가 이제 당을 찾게 되죠. 그리고 당태종과 회동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평양이 난 백제 토지를 신라에 할양한다는 유명한 밀약을 맺게 됩니다. 그 평양이 난 백제 토지는 이제 뭐 근래에 평양이 난 백제 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뭐 학계 논쟁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평양이 난 백제 토지를 백제 영토에 한정하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이 아니라 백제 병합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또 그런 게 아니라 평양 이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평양 이남에 고구려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신라의 삼국 통일이 불안정하지만 고구려 일부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의 의미를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팽팽하게 논의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중요한 당태종과 김춘추의 밀약이 맺어진 게 바로 648년입니다. 이때 당태종은 649년 뭐 아무리 늦어도 650년에 고구려를 재차 원정할 계획을 세워놓고 차곡차곡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김춘추가 착거에 왔게 찾아오게 된 거고, 아마 김춘추도 당태종이 고구려를 원정할 거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적절한 시간을 맞춰서 당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당을 방문했던 것 같고, 당태종 입장에서도 김춘추가 왔을 때 이때 신라군을 고구려 원정에 다시 동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평양이 난 백제 토지를 신라에 할양한다는 이런 밀약이 맺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밀약은 이미 당시에 아마 백제 쪽에도 아마 언젠지 모르지만 그런 밀약들의 내용들이 알려졌던 것 같고, 그래서 610년 백제 멸망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백제인의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649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라에 대한 공세가 일어나게 되죠. 651년에 이제 당고종이 즉위했을 때 당에 사신을 보내고 이듬해도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당고종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신라성 돌려주고 또 신라와 전쟁하지 말아라. 이런 조서를 내렸을 때 백제 입장에서는 당이 계속 신라 편을 이제 손들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자왕은 당과의 외교 관계를 뭐 거의 단절하다시피 합니다. 사신 파견의 기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으로써 백제 입장에서는 당의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자왕은 이제 당시 백제는 655년에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의 북변 30여 성을 거감했다는 기록에서 보듯이 왜나 고구려 쪽과
연합해 가지고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시키고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보다는 고구려 쪽이 고구려 쪽과 더 연합의 가능성들을 높여나가는 이런 대외적 정책을 추진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정세 속에서 국내의 권력을 강화시켰고 왕권을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전국 운영을 해갔던 의자왕이 국내 정세의 그 변화가 제위 한 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까도 봤던 일본 서기 기록을 보면 아까 봤던 대로 이 군대 부인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군대 부인. 이 군대 부인이 누구냐? 대체로 두 번째 태자인 융의 어머니 응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군대 부인이 등장은 군대 부인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군대 부인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 즉 정치 세력의 교체, 이 가능성, 변화 가능성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왕 제위 15년 이후에, 즉 집권 후반기에 정세 변화를 보면 의자왕이 이제 군대 부인으로 표현되는 그런 측면 외에도 직계를 등용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군대 부인 응고의 아들로 추정되는 태자 융을 다시 이제 태자로 두 번째 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두 번째 태자인 융이 위상이 올라간다라거나, 또는 제27년에는 왕의 서자 41명을 좌평으로 만들고 시급을 부여했다. 의제왕의 서자가 41명이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아마 기록상으로는 우리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자식을 갖고 있는 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왕을 좌평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좌평의 권위를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좌평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어쨌거나 이제 자신의 직계 자손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권 15년까지 자신을 뒷받침했던 기존의 집권 세력들을 축출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충이나 흥수어 또는 이제 의직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좌평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그 의자왕의 전반기는 이들이 이제 뒷받침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새로운 다른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너무 오랫동안 또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들이 이제 권력을 주도해 가면서 왕권이 이들을 견제할 필요성을 아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력들을 등용하면서 이들을 견제하고 축출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때 성춘과 흥수로 얘기듯이 이게 멸망기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멸망기의 멸망의 책임이 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미 축출된 존재로서 오히려 국가의 그 존망을 걱정했던 인물로 성충하고 흥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의제왕의 탄압을 받아서 그런 인물로 그려지면서 이제 충신과 현량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는 충신과 현량으로 평가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충신과 현량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그런 그 사회적 맥락은 백제가 이제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때 좌평 세력들을 대신해서 등장하는 세력들은 달솔관 등에 속하는 세력이라고 보통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평 세력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이제 관등에 해당되는 달솔 관등에 해당되는 인물들이고, 아마 기록상으로 많이 나오는 인물이 이제 상영이라든가 충상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부운동에 활동했던 흑지상지라든가 뭐 계백도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달솔 관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인물들, 뭐 달솔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인물들이 이제 포함되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들 인물들은 특히 대외 관계에 있어서 그 인식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대당 관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당 관계가 이제 차단되어 가면서 당의 정세에 대한 파악이 별로 없고 그런 노력도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사신을 보낸다는 건 단순하게 외교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신이 가서 직접 보면서 정세를 보고 정황을 보면서 그 상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대국이 우리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사신 자체가 가지 않으면 되면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대외관계 특히 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당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15년 이후에는 좀 전에 보여준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신라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신라에 대한 공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력들이 신라에 대한 입장이 그 집권 전반기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좌평 세력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좌평 세력과 달술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집권 세력과 새로 등장했던 이런 세력들 사이에 정치적인 경쟁 관계, 갈등 관계들이 일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660년 나당 연합군이 이제 침공해 왔을 때 군신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좌평 의직으로 대표되는 이 인물들은 당과 먼저 결전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달술 상현 같은 인물들은 신라군과 결전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양자가 팽팽하게 맞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쪽 견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마 의자왕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의자왕은 선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적군이 코앞에 이를 때까지 결정을 짓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서기에는 군대 부인이라고 요녀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백제 멸망의 책임은 왕권을 강화시켜 놨는데 강화된 왕권을 축으로 해서 자신이 리더십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정작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의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제의 멸망 과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백제가 당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659년 즉 660년 침공하기 전이죠. 전에 이미 당은 백제에 대한 원정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고 이것이 백제 쪽으로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그 10월에 일본의 견당사가 왔는데 유폐시켜요. 왜냐면 이제 일본하고 백제가 가까우니까 견당사가 그걸 보고 돌아가서 정황을 알려줄까봐 유폐를 시키고 백제가 멸망한 9월에 귀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당원 준비를 하는데 백제는 전혀 당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거에 대한 알려고 노력조차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659년 11월에 소정방이를 신구도 총관에 임명을 합니다. 이때 원정군까지 편제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소정방이를 신구도 총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원정군을 편성해서 이듬해에 백제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백제는 이런 부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660년에 이제 나당 연합군이 출정을 하게 되는데 왜 660년이 선택되었는지는 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무렵에 백제의 그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했다. 그 정벌의 적기라고 당이나 신라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백제 사회 내부의 정치 세력 간의 출동, 갈등, 뭐 의정왕의 리더십 부재 이런 것들이 당과 신라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드러나는 형태로 파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60년 3월에 아마 당은 이때 본격적으로 원정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출정했다는 이미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도 보입니다만 출정했다기보다는 원정군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4월에는 신라가 당에 군대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정벌의 적기다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제 그 원정군이 출정하게 됩니다. 당의 그 원정군들은 일단 이 덕적도에서 수군으로 해가지고 모이게 되고, 신라군은 육군으로 해서 일단 가서 모이게 되고, 그 이후에 해로로 당의 원정군이 오게 되고, 육로로 이제 신라군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보시고, 소정방이의 당의 군대가 13만 군대가 출정하게 되죠.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1900척의 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어마어마한 숫자가 13만 명이 군대를 옮길 정도면 배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뭐 거의 산동반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배가 황해를 꼬리에 물고 쭉 연결되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어마어마한 군대의 이동이 있었다고 예상이 되고요. 신라군도 무열항이 5월 26일 날 출발해서 6월 18일 날에는 지금의 이천인 남천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덕물도에서 소정방과 김건민이 회동을 하게 되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13만 군대가 배를 타고 왔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당에서도 보안을 유지했겠지만, 군대가 바다를 건너올 때는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전혀.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군대가 움직여 오니까 이거는 눈을 감고 있어도 모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신라의 대군이 경주에서 출발해가지고 태종 무열항이 움직여가지고 이천까지, 즉 신라 국경 백제 국경 옆을 지나서 이천까지, 백제 북쪽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군대의 움직임을 백제가 모를 리가 없죠.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21일 요 무렵에 이제 거기서 18만 군대가 백제 북쪽에 모여 있는 겁니다. 당나라군 13과 신라군은 어느 정도 군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김순이 백제를 공격해 들어올 때 5만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 이상의 군대가 이제 거기 모여 있습니다. 자기 나라 북쪽에서 대군이 북적북적 되고 있는데 백제가 몰랐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7월 10일 날 사비성을 공격하기로 기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군은 해로로, 신라군은 육로로 진격하죠. 요 정하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거를 보더라도 20일 정도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신라 군대가 적어도 5월 달에, 5월 말에, 6월 초에, 6월 전반기에 백제 국경 옆을 지나갔을 테니까 그때만 생각해도 한 달 이상의 여유를 충분히 갖고 있었는데, 백제 의자왕을 비롯한 조정에서 과연 뭘 했을까? 전혀 반응이 제가 보기에는 사료상으로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마 의자왕이나 백제는 저 대군이 백제 북방에 있으니까 고구려를 침공한다라고 예상했던 거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대책 없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뭐 설사 6월 21일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6월 21일 날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백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 2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으면, 그 정도 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취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책 우왕좌왕 얘기만, 논의만, 아마 그 논의도 언제 했는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얼마나 임박해서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충과 흥수가 기벌포를 막아라, 탄현을 막아라, 그런 얘기를 했고, 뭐 그걸 가지고 또 이런저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군과 결전을 벌이냐, 신라군과 결전을 벌이냐, 이렇게 우왕좌왕 했다고 하더라도, 기벌포와 탄현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개백의 군대도 출정하게 되고 백제군이 출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그 사이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백제 조정이 왜 이렇게 무기력했을까? 너무 무기력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가사의할 정도로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그 이시기 집권 의장을 비롯한 중앙 정계의 지휘부들의 판단력이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7월 9일날 황산벌 전투와 기법포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고 7월 12일날 사비성에 대한 총공세, 연합군의 총공세가 이루어지고 13일날 의자왕은 웅진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비성에서 이제 항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웅진으로 피했던 의자왕은 7월 18일날 웅진 방면 그 예군과 예식진의 반란으로 포로가 돼서 결국은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7월 9일부터 뭐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 7월 9일부터로 생각해도 결국 10일 만에 상황 종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의자왕이 웅진으로 옮겨 피신 겸 또 항전의 의지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항복했을 텐데 웅진으로 옮겼을 때는 계속 항전을 하겠다라는 뜻일 텐데 그 예군과 예식진의 반란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조금 더 버텼을지도 모르고요. 됐고 또 항전이 계속됐을 때 이제 나중에 부흥운동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던 백제 오방군대라든가 지방군대들이 사비를 포위하고 있거나 사비에 주둔하고 있던 나당 연합군을 외곽에서 조여나갔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승패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응도 무기력했고 대응 자체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전 대응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나마 저항 자체도 불과 10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 자체도 무기력했고 거기에 반란까지 일어나서 이제 결국 투항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 가지고는 지방 군대가 모여 가지고 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멸망의 과정을 보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전혀 무너진 뭐 어떤 저항과 뭐 그래도 명색이 600여 년을 지탱했던 왕조인데 저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지나라고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의장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부재나 뭐 의장만이 아니라 당시 집권층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무능력함이라는 게 뭐 다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무능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왕은 결국 9월 3일 날 의자왕하고 왕비응고 뭐 이런 등등 대신들과 뭐 백성들 한 1200여 명 정도가 기록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당의 장안성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당은 적 멸망시킨 국가 포로로 삼은 이제 이런 적국의 왕과 지도층들을 데려다가 이제 뭐 사당에 고하고 이런 이제 승전의 의례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로 헌상식을 하고 11월 7일 날 뭐 얼마나 한 나라에 그래도 명색이 왕이었는데 포로가 돼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이제 망신을 당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리고 결국 의장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죽고 선호와 진숙보의 무협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자왕을 모욕하는 겁니다. 당은 선호는 송군의 손자로서 오나라 그 삼국시대 5의 마지막 왕이고요. 진숙보는 그 진의 마지막 왕인데 대표적으로 중국 역사에서 혼군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무능자가 혼군, 뭐 주색과 폭정으로 멸망시켰던 대표적인 인물 옆에다가 묻혔다는 것은 의자왕을 같은 급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울분으로 죽었고 죽고 나서도 그런 모욕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뭐 의자왕은 개인의 치욕이라고 하겠지만
뭐 거기에 끌려갔거나 나머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만한 또 고통들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백제는 좀 나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백제에 많이 거주하고 있던 많은 백제 주민들은 신라의 그 영역 내로 편제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으로 끌려가는 존재, 특히 나중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 당으로 삼인됐던 그런 존재들, 20여 만에 가까운 그런 존재들하고는 그 처우나 존재 방식이 달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백제한테는 역신이었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의제왕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항복했던 예군 예식진 형제는 당으로서는 이제 공신이 되어가지고 당에서 이제 출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들의 활동들이 문헌 기록에도 좀 일부 보였습니다만 마침 예식진 묘지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의 3대에 걸친 자식들의 묘지명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무덤이 발견되고 이게 발견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더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나라는 망하지만 그 망하는 과정에서 아까 예군 예식진 같은 인물처럼 개인의 영화를 바꾼 인물들은 항상 어느 시대 어디서나 다 있는 법입니다. 백제라고 다르지 않죠. 충상과 상영 이런 인물도 마찬가지. 계백은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했는데 장렬하게 거기서 이제 포로가 되고 살아남아서 오히려 신라로부터 그 벼슬을 받는 이런 이제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내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살아남는 그리고 영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백제가 그 멸망하는 과정에서 멸망과 관련된 유물이 하나 있죠. 잘 아시는 백제금동 대학로입니다. 워낙 유명한 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유물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분 할 때 그 특히 이제 이 유물을 가지고 이해할 때 맥락적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마침 백제 멸망이니까 그런 관련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선생님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백제 금동대학로는 1994년 12월에서 여기 발굴됐죠. 저는 저걸 발굴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저 유물이 스스로 존재를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정도 유물이면 인간이 찾은 게 왜냐하면 저 경위를 보니까 저게 정말 기적적으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발굴이라기도 발견이 되는 향기에 가깝죠. 알다시피 거기에 능사에 주차장 만드기 위해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 뭐 1차 조사 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거의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몇 가지. 그래가지고 발굴팀이 그냥 거기서 발굴을 종료했으면 아마 시멘트가 덮이고 주차장이 되고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상황에 발굴팀에서 2차 좀 연장 발굴을 요청을 했고 그거를 또 용인해주고 발굴비까지 지원했다고 그러죠. 그럼으로써 12월 달까지 연장이 돼서 12월까지의 발굴의 마지막까지도 뭐 별다른 게 나타나지 않는데 마지막에 그 공방터 쪽 공방으로 추정되는 터 발굴하는 과정에서 정말 행운으로 저게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운들이 겹쳐지지 않았으면 저게 발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건 사람이 찾은 게 아니고 유물 자체가 스스로 존재를 드러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뭐 유물이 언제 저렇게 담겨 있느냐? 백제가 남겨 있는 공예품의 이제 최고의 수준의 백제 금동대학로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저 금동대학로가 당시에 하나만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다수가 있었을까?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저 유물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왜 저런 게 아름답고
공력을 기울이는 거는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지 않으면 저런 게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지극한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거는 단지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지극한 정성 역시 잘 알다시피 이 능사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비참하게 죽은, 그러면서도 백제를 다시 부흥시킬 거라고 기대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비참하게 죽었던 바로 성왕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곳이죠. 저 금동대학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어렵지만, 능사에서 저것이 사용되었다라는 얘기는 성왕과 관련시켜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왕에 대한 지극한 어떤 지극한 심정들이 이제 모여서 저런 아름다운 걸작품들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귀한 것이 활용되다가 발견된 장소는 잘 알다시피 공방터의 어떤 구덩이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곱게 보관되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아주 급박하게, 그렇게 보통 추론을 하죠.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임시로 거기에 보관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더 이상 되찾아지지 못하고 어떤 비상한 상황이 그때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비상한 상황이 아마도 나당연합군에 의한 사비 공격의 어떤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추정. 이거는 거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기 위한 단순한 추정입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한 유물이 성왕의 죽음으로부터 백제의 멸망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저 유물을 둘러싼, 저 장소와 저 유물을 둘러싼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일반인들에게 역사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러티브를 저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요. 한참을 길게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상 그냥 그런 맥락이 있다라는, 강의가 있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